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평범한 대화 도중 갑자기 찾아오는 서늘함. 세상이 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귀가 먹먹해질 듯한 한 가지 생각이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에 와본 적이 있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빛이 바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순간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것을 기억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에서는 매트릭스의 오류라고 하죠. 하지만 영혼의 깊이를 탐구한 위대한 연구가 칼 구스타프 융은 여기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메시지를요. 그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는 지도를 남겼고 그 지도의 이름은 바로 동시성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우리는 단지 이 이상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이룰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왜 이 순간들이 바로 당신을 선택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영혼이 이 반복을 통해 당신 앞에 어떤 과제를 제시하는지 해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두려운 오류들을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당신만의 개인적인 나침반으로 바꾸는 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삶의 관객이기를 멈추고 해석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소음이 잦아듭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순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매끄러운 일상에 유리에 생긴 오직 당신만이 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균열처럼요.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 순간과 기묘하고 거의 견딜 수 없는 친밀감이 생겨납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그가 행동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가 무엇일지 그 단어가 입술에서 떨어지기 아주 잠시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미래에서 온 유령처럼 현재에 갇혀 머리가 아닌 온 존재로 기억하는 장면의 재방송을 보도록 강요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연극이 반복되는 극장의 유일한 관객입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려는 시도, 잠깐만 이거 겪어본 것 같은데? 라는 말은 마법을 파괴하고 어색함의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맞은편의 시선은 정중한 의아함으로 어쩌면 숨겨진 불안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여운이 남습니다. 비현실적인 느낌은 수치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였을까? 그냥 피곤해서? 대중적인 기사에서 말하는 신경세포의 오류? 당신 머릿속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경험은 짜증나는 증상의 수준으로 격화되어 당신 스스로의 온전함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침묵하며 이 비밀을 다시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가져가 무겁고 이해할 수 없는 짐으로 남겨둡니다. 만약 이 고독하고 기묘한 순간들에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한 적이 있다면 지금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병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깨어나는 감수성의 징후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고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 훨씬 전에 지하의 진동을 기록하는 지진계처럼 평범한 현실의 표면 아래를 흐르는 조류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식 도구가 너무 투박해서 무시해버리는 우주의 더 깊은 층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편안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거의 항상 방향 감각 상실과 익숙한 세계와의 단절감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잠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그 불안은 병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이전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겪는 성장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모든 깨어남은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이 느낌이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미래의 속삭임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길을 걸었고 모든 퍼즐을 풀었으며 지혜를 얻은 당신의 미래, 더 온전한 버전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요. 당신의 미래의 존재가
당신의 인생선을 지도처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존재는 갈림길, 전환점, 한 번의 잘못된 걸음이나 놓친 한마디가 수년간의 방황을 초래했던 순간들을 봅니다. 어떤 문이 막다른 길로 이어졌고 어떤 문이 돌파구로 이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중요한 지점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그 존재는 시간을 넘어 당신에게 소리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동, 공명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알아봄의 느낌을요. 주목해, 여기, 지금. 이 대화 속에, 이 방 안에, 네 생각 속에 열쇠가 숨어 있어. 놓치지 마, 이건 중요해. 라고 말하는 신호를요.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내비게이터 중 가장 현명한 자, 바로 당신 자신에 의해 당신을 위해 세심하게 남겨진 항법 표시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건이 엄격한 인과관계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시간은 오직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른다는 익숙한 세계관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형 모델은 우리의 지적인 안락함이며 혼돈에 대한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미래로부터의 신호라는 가설은 이 방패의 구멍을 뚫어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런 구멍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은 즉시 통제감을 되찾게 해주는 단순하고 물질주의적인 설명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 설명들은 의미의 조용한 속삭임을 덮어버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역설, 이 영혼의 비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침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자비한 외과 의사의 역할을 맡아 마치 백내장처럼 우리가 진실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대자뷰에 대한 피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신화들을 극도의 정밀함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럼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마도 당신이 이미 들어봤을 법한 바로 그 설명들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것들은 논리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매우 편리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대중적인 것은 신경학적 이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해마를 초효율적인 기록 관리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매초 그는 현재로부터 새로운 파일을 받고 거기에 새로움이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 과거의 기록 보관소와 대조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데자뷰는 사소한 행정착오에 불과합니다. 피곤한 기록 관리자가 방금 들어온 파일의 실수로 오래됨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이 잘못 표시된 문서를 받고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이건 이미 있었던 일이야. 그냥 문서 처리 시스템의 오류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아한 가설은 분리된 인식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정보가 여러 채널을 통해 동시에 뇌로 들어오는데 때때로 한 채널에서 미세한 지연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신의 뇌는 첫 번째 신호를 받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후에 두 번째 중복된 신호를 받습니다. 이미 첫 번째 정보 덩어리를 인지한 의식에게 두 번째 정보는 사실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희미한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이론들에는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리적 수준에서 우리 뇌의 하드웨어 수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데자뷰를 이것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인쇄잉크의 화학 분석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당신은 텍스트가 특정 색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종이의 밀도를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드레이 볼콘스키의 비극이나 피에르 베주오프의 영적 탐구를 이해하는데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매체를 묘사하지만 메시지는 놓치게 됩니다. 이 이론들은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만 경험의 의미와 맥락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는 답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이 대화에서인가? 왜 이 사람과 함께인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다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데자뷰를 오류가 아니라 증상으로 상상해 봅시다. 더 정확히는 영혼의 열병으로요. 당신에게 열이 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이 불덩이 같고 이마는 뜨거우며 오한이 듭니다. 열이 병인가요? 아닙니다. 열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감염 같은 침입에 대한 면역 체계의 건강하고 강력한 반응입니다.
열병은 소리칩니다. 주의 내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당신은 해열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천은 내려가고 증상은 사라지며 일시적인 안도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감염을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하실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는 동안 사이렌을 껐을 뿐입니다. 데자뷰에 대한 신경학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설명들이 바로 정신을 위한 해열제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간단한 알약을 제공합니다. 이건 그냥 뇌의 오류일 뿐이야.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안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다시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당신의 영혼이 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호를 무시한 것입니다. 데자뷰는 바로 그런 영혼의 열병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부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끓는 점에 도달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주의를 요하는 내적 갈등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당신의 모습과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갈등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미 무르익었지만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다음 성장 단계를 위한 촉매제가 되는 사람이나 아이디어와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열병은 외부 세계가 이 숨겨진 내부 과정과 완벽한 공명을 이룰 때 발생합니다. 이 신호를 뇌의 오류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엑스레이 사진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키는 의사에게 선생님, 그건 그냥 필름 결함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치유하는 진실 대신 편안한 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당신이 이 아이디어를 당신만의 개인적인 발견으로 바꾸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잠시 멈춰주세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몰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기억이 단 하나의 데자뷰가 아닌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3가지 데자뷰 사례로 당신을 이끌도록 하세요. 3번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패턴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같은 세부 사항을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논리는 잊으세요. 대신 그 분위기에 몰입하세요. 그들의 공통된 감정적 배경에 그냥 그것들을 느껴보세요. 그들에게 공통된 배경이 있었나요? 아마도 그 모든 순간들은 당신이 갈림길에 서서 자신의 길을 의심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일어났을까요? 혹은 당신의 온 존재가 아니요라고 외치고 있을 때 당신이 예라고 말했던 미묘한 자기 배신의 순간들에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당신이 갇혔다고 느끼고 영혼이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아 SOS처럼 이 이상한 신호들을 보냈던 정책이었을까요? 겉보기에는 무작위적인 이 순간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감정으로 짜여 있나요? 그것은 어떤 미해결 과제나 말하지 않은 질문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나요? 답을 서두르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답은 느낌으로, 몸속의 조용한 알아차림으로 와야 합니다. 이 질문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잠시 멈춤은 지금 시작됩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방금 감지했을지도 모르는 이 보이지 않는 실,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들 사이에 이 기묘한 운율, 당신의 내면 상태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이 진동, 그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발견자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남자가 이 기묘한 바다의 해안에 서서 그 조류를 지도에 그렸습니다. 그는 조용한 진료실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참호 속에서 환자들과 함께 일하고 수천 개의 꿈과 인생 이야기를 분석하며 세계 모든 민족의 신화와 종교를 연구하며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반박할 수 없는 규칙성으로 보았기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변칙이 아니다. 이것은 중력처럼 근본적이지만 물질이 아닌 의미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 사람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물리적 세계를 묶는 인과관계 외에 또 다른 비인과적 연결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시성. 이것은 대중심리학이 반복하기 좋아하는 단순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동시성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는 것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돌무더기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여기서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의 내면, 즉 정신적 공간과 외부의 물질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직물로 짜인 동일한 현실의 양면입니다. 동시성은 기적도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눈에 보이게 되는 우주의 심오한 질서의 발현입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한 축으로 정렬되어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우연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자체가 우연의 언어를 사용하여 당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면 세계의 콜럼버스인 윤근 동시성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단어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는 그것을 비인과적 연결 원리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건조한 정의를 넘어 은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 전체를 거대하고 무한한 우주적 테피스트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들은 그 앞면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매끄럽고 질서정연하며 대부분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는 깔끔하고 연속적인 바늘땀을 봅니다. 여기 원인이라는 바늘땀이 있고 그 뒤를 결과라는 바늘땀이 따릅니다. 여기 사건 A의 실이 있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사건 B의 실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세계, 논리의 세계, 우리 일상 경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모든 실을 추적하고 그것이 이전 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며 다음에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성의 세계이며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은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이 바늘땀들을 연구하고 분류하며 그것들로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모든 테피스트리에는 뒷면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뒤집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끄러운 표면 대신 수천 개의 얽힌 실, 매듭, 고리, 그리고 끊어진 조각들로 이루어진 혼돈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앞면에서는 천의 다른 쪽 끝에 있던 실들이 여기 뒷면에서는 하나의 단단한 매듭으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형적인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아닌 의미의 질서, 완전히 다른 질서가 지배합니다. 이 실들은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낯선 사람들의 운명, 꿈속의 이미지, 우연한 사건들, 원형적인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하나의 패턴으로 얽혀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동시성이란 뒷면의 매듭이 갑자기 앞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친구를 생각하자마자 그에게서 전화가 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테피스트리의 앞면에서 이 두 바늘땀, 즉 당신의 생각과 그의 전화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인과관계의 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뒷면에서 그들은 하나의 매듭, 하나의 의미장 이회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매듭이 갑자기 너무 촘촘해져서 당신의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데자뷰는 무엇일까요? 데자뷰는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듭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을 통해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이 테피스트리의 매끄러운 앞면을 스치다가 우연히 그 뒷면에 닿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전체 패턴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곳에 어떤 실들이 얽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촉각적으로 그것에 복잡하고 의미 있는 질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현재 순간의 표면 바로 아래에 숨겨진 매듭의 밀도를 손가락 밑에서 느낍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이 단순하고 평범한 바늘땀이 헤아릴 수 없이 더 크고 복잡하며 의미 있는 무언가의 일부임을 느낍니다. 이 우주적 테피스트리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거의 신화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뒷면의 매듭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에밀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밀리는 재능 있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꿈의 프로젝트, 즉 빛과 침묵의 유리 대성당으로 구상한 공공도서관 건물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보조금을 따내고 부지를 확보했지만 완전한 창작의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설계도는 생명력이 없어 보였고 그녀의 상상 속에 살았던 바로 그 불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핵심 아이디어, 중심적인 조직 원리가 어딘가 근처에 있음을,
그것이 그녀를 놀리며 의식의 주변부에서 춤추고 있음을 느꼈지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의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녀는 푸슬비 속에서 목적 없이 도시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그녀의 발은 저절로 낯선 골목으로, 그녀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오래된 서점의 쇼윈도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왜인지도 모른 채 그녀는 무거운 참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종이, 가죽 장정, 그리고 먼지 냄새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높은 책장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책등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세상과 자신의 무력함으로부터 숨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가게 맨 끝 희미한 저녁 빛이 높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좁은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알아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데자뷰였습니다. 먼지 냄새, 그녀의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빛이 책등에 떨어져 그림자 패턴을 만드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피부 밑에서 현실 뒷면에 촘촘한 매듭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장소, 바로 이 순간에 있어야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두 개의 거대한 책 사이에 끼어있는 빛바랜 표지의 얇은 책으로 저절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초에 오래 잊힌 시인의 시집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저절로 책의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한 줄에 멎었습니다. 얼어붙은 빛에 침묵하는 기하학을 연구하며. 그 구절은 그녀의 의식 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얼어붙은 빛의 기하학,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개념이었습니다. 눈송이의 구조, 계절에 따라 다른 각도로 유리판에서 굴절되는 빗줄기, 겉보기 혼돈에서 태어난 질서, 지식이 책 속에 얼어붙어 있고 빛이 주된 건축가인 도서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압도적인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열쇠가 그녀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과 당신의 기묘하고 고립된 반복의 순간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을 해독하는 열쇠는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도로 주의 깊게 분석해 봅시다. 그녀에게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상한 느낌 자체, 마룻바닥의 삐걱거림, 먼지 냄새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배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대였습니다. 메시지는 책 속의 구절, 얼어붙은 빛의 기하학이었습니다. 데자뷰 자체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간에 멈추게 하고 그녀의 손이 적절한 책으로 뻗어나가게 한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데자뷰는 목적지가 아니라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당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깊은 자아는 당신에게 직접적인 텍스트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머릿속에 이 직장을 그만둬야 해, 또는 이 사람과 이야기해봐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천재적인 내비게이터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 삶의 책장으로, 즉 특정 대화, 특정 상황으로 이끌고 그 순간 당신이 강력하고 설명할 수 없는 데자뷰를 경험하게 하여 당신의 손이 저절로 뻗어 나가게 합니다. 당신이 주목하도록 말입니다. 에밀리의 손이 뻗어 나간 그 책이 바로 당신의 데자뷰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책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는 데자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덮친 그 대화, 그 생각, 그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넌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했어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데자뷰를 경험한다면 그 구절이 바로 우주가 당신에게 건네는 책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때 마치고 싶었던 오래된 대학 건물을 보다가 데자뷰를 느낀다면
그 건물이 바로 책입니다. 그 느낌 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을 분석하기 시작하세요. 데자뷰는 우주적 마커입니다. 그것은 잿빛 하루 한가운데 갑자기 켜져. 와, 들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이 구절, 이 생각, 이 이미지는 너에게 엄청나고 결정적인 의미가 있어. 놓치지 마. 라고 외치는 영혼의 넌사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순간에 묻혀있는 보물을 가리키는 항법 등대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 열쇠를 손에 쥐었으니 그것을 사용해 봅시다. 당신의 마지막 데자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상한 느낌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리키는 곳을 볼 것입니다. 편하다면 다시 눈을 감으세요. 그 장면을 기억 속에서 복원하세요. 이제 자신에게 새롭고 유일하게 올바른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그 느낌 자체가 단지 현실의 직무를 뚫고 가리키는 떨리는 손가락, 즉 이정표에 불과했다면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그 순간 책장에는 어떤 책이 꽂혀 있었나요?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당신 영혼에 잊힌 어떤 부분과 공명하며 조용한 징처럼 울렸던 상대방이 말한 단어였나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 즉 의심, 희망, 두려움이었는데 그 순간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졌나요? 어쩌면 이정표는 당신 맞은편에 있는 사람 그 자체였고 이 시기에 당신 삶의 그의 존재가 당신이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장소였나요? 막다른 골목이든 자유의 예감이든 당신의 현재 내면 상태의 상징이었던 거리 모퉁이, 방, 풍경이었나요? 데자뷰를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을 당신이 읽어야 할 장의 제목으로 보기 시작하세요. 그 페이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나요? 그리고 당신이 그 답을 감지했을 때 비록 그것이 희미하고 직관적일지라도 저는 당신이 그것을 단지 자신을 위해 간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의 공동 연구의 공동 저자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댓글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나침반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공유해 주세요. 모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가리켰다. 그것은 집에 갈 시간이야 라는 구절을 가리켰다. 그것은 내가 적으로 여겼지만 가족처럼 느껴졌던 사람을 가리켰다. 함께 이 우연히 발견된 책들의 도서관을 만들어 봅시다. 각 기록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소중한 전시품인 곳, 의미가 어떻게 우리 세계로 뚫고 들어오는지에 대한 증거인 곳, 당신에게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독특하게 보이는 당신의 깨달음이 지금 자신의 창조적이거나 영적인 교착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바로 그 얼어붙은 빛에 기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책을 찾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어떤 책을 찾았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서로를 위해 빛을 밝혀줍시다. 당신이 자신의 이정표에 대해 숙고하고 아마도 그것들을 공유하는 동안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데자뷰를 성가신 뇌의 오류로 인식하는 것에서 그것을 영혼의 열병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열병에서 우주적 이정표로. 하지만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변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황금, 즉 온전함과 깨달음의 상징을 얻기 위해서는 납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황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프리마 마테리아, 즉 원초 물질, 어둡고 무겁고 형태가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납은 황금의 적이 아니라 그것의 필수 조건이자 숨겨진 잠재력이었습니다. 데자뷰는 당신의 심리적 납입니다. 그것은 가공되지 않은 원초적인 의미의 재료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변칙, 오류처럼 보이는 무겁고 기묘하며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첫 반응은 그것을 없애고 설명하고 평가절하하여 편안하고 매끄러운 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내면 작업을 위한 가장 귀중한 원료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는 당신을 조롱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선물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자동화의 세계에서의
명료함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생각 없는 존재의 흐름 속에서의 현존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잠시 동안 숨겨진 패턴을 보고 테피스트리의 뒷면에 닿아 당신의 삶이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임을 확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과제는 이 선물을 외면하거나 피로나 신경학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느낌에게 가버려가 아니라 안녕, 널 보고 있어. 이번에는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자뷰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스승이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거해야 할 변칙이 아니라 숙달해야 할 도구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가장 어두운 납에서 순수한 황금의 약속을 보는 자기 영혼의 연금술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선물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이 심리적 납의 연금술적 처리를 시작할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초점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당신은 모든 작업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을 멈추세요. 답은 질문이 울리는 것과 같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윤근 이것을 내적 공명의 원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당신 깊은 내면에 수많은 팽팽하고 조용한 현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현은 중요하지만 아마도 무의식적인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지한 일의 압박 아래 묻어버린 예술가로서의 미실현된 잠재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안정적이지만 숨막히는 관계를 위해 희생한 억압된 자유에 대한 갈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즉 당신이 자신에게서 인정하지 않지만 필사적으로 통합되기를 원하는 자질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어가 발음되고 이미지를 보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 진동, 그 의미적 전하가 이 팽팽한 현들 중 하나의 주파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울리기 시작합니다. 데자뷰가 바로 이 울림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가 당신의 숨겨진 내면 세계에 닿을 때 당신이 느끼는 진동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직에 대해 논의할 때 데자뷰를 겪는다면 자아실현이라는 주제가 당신 안에서 엄청난 힘으로 진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넌 그냥 안정성을 잃는 게 두려운 거야 라고 말하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추고 당신은 그 이상한 알아봄을 느낀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상적인 반응은 이건 신호야, 난 퇴사해야 해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적인 투쟁입니다. 내면의 작업은 다르게 보입니다. 데자뷰는 퇴사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아 실현과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지금 너 안에서 최대 진폭으로 진동하고 있어. 그것에 주목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과제는 즉시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조용히 앉아 이 진동하는 자신의 일부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넌 정말로 뭘 원해? 실패를 더 두려워하니? 아니면 무이우와이에 대한 후회를 더 두려워하니? 왜 하필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네 자신을 드러내는 거니? 이 자리에 머무르면서 나는 매일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 외부 사건은 단지 당신의 내면 현을 울리게 한 소리굽소회일 뿐입니다. 소리굽소회를 쫓지 마세요. 당신 안에서 태어난 음악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와 어떻게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소리굽소의 소리뿐만 아니라 현의 음악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융근 그가 꿈, 환상, 그리고 동시성적 사건들을 다룰 때 직접 사용했던 강력한 도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은 확충기법 또는 증폭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분석은 의식적인 마음이 신비를 논리적인 부분들로 해부하려는 시도이며 이 해부 과정에서 신비는 죽습니다. 확충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으로부터의 신호를 증폭하고 그것을 이미지, 신화, 그리고 은유로 둘러싸서 그 숨겨진 의미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과 그것의 모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데자뷰가 일어나고 지나갔을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잊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가능한 한 빨리 15분의 침묵을 찾으세요. 이것은 신성한 시간입니다. 연금술의 시간입니다. 일기장이나 그냥 종이 한 장을 가져오세요. 먼저
첫 번째 문단의 상황을 간단하고 건조하게 묘사하세요. 사실들을요. 나는 사무실에 있었고 동료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우리는 또 제자리 걸음하고 있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데자뷰를 경험했다. 이것은 경험을 현실에 기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락을 나누고 확충이라는 제목을 쓰세요.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면의 비평가와 논리학자를 끕니다. 당신은 시인, 신비가, 꿈 해석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글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며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 답들을 그것들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슷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과 비슷한가입니다. 고장난 레코드판과 비슷한가? 텅 빈 홀의 메아리와 비슷한가? 반복되는 하루와 비슷한가?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를 기록하세요. 만약 이것이 꿈이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은 당신을 즉시 현실 모드에서 상징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꿈은 내가 내 경력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 구절, 장소, 이 상징이었다면 그것은 무엇의 상징이었을까? 나의 창조적 교착 상태의 상징? 관계에서 반복되는 나의 실수들의 상징? 틀에서 벗어날 필요성의 상징? 어떤 동화, 신화 또는 영화 속 이야기가 떠오르는가? 어쩌면 당신은 산으로 돌을 굴리는 시시포스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세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영웅처럼 느껴지나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는 의식의 언어입니다. 여기서는 무력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그것의 언어, 즉 이미지와 은유의 언어로 말하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저항하며 이것을 어리석음과 환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것을 부드럽게 옆으로 밀어내고 떠오르는 모든 것을 그냥 기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짧은 오류 뒤에 어떤 의미의 보물, 어떤 잊힌 욕망, 그리고 어떤 정확한 진단이 숨겨져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나쁜 당신의 눈앞에서 바로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도구, 이 대화에 대한 준비는 이제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상한 감각의 희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 속 오류의 수동적인 관찰자도 불안과 자신의 온전함에 대한 의심의 인질도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민감한 도구, 영혼의 기압계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의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 중요한 변화가 임박했을 때, 숨겨진 것이 드러날 준비가 되었을 때를 틀림없이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자기 삶의 비밀 신호들의 해석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납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금술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황금으로 바꾸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데자뷰는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것은 시간 좀 있니? 우리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라고 말하는 당신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문을 어떻게 열고 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압니다. 당신은 은유의 언어, 이미지의 언어, 신화의 언어를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대화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위해 당신에게는 구루도 외부의 권위자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항상 함께 있었지만 아마도 듣기를 두려워했던 당신의 직관이 있습니다. 진실이 불편할 때조차도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당신의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팽화 종이 한 장, 즉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들을 당신의 온 존재로 들어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을 믿으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안내하기 위해 옵니다. 그것들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스템의 가장 정확하고 세심한 조정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진정한 온전함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당신의 충실한 안내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것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혼돈이 아닌 숨겨진 질서를 찾기 위해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바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데자뷰를 통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여정 끝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뇌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지도가 현실의 영토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경로와 외부 상황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여 세상이 잠시 팽팽한 현처럼 울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에 대한 상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당신의 미래 자아의 속삭임이며 당신을 필요한 책으로, 필요한 생각으로, 필요한 결정으로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이것은 당신을 반복되는 하루에 가두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위대한 자비의 행위입니다. 세상이 반복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자동 조종으로 움직이면서 당신이 놓쳤던 것을 알아차릴 기회. 당신이 오랫동안 도망쳐왔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이해할 기회. 당신이 한때 잘못된 길로 들어섰거나 바로 지금 꺾어야 할 곳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 데자뷰는 시간의 덫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자유로 가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아주 잠시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단지 머리가 아니라 온 존재로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현실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느낌이 당신을 덮칠 때, 그리고 그것은 덮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식은땀도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공황적인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도 놀랍게 당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봄의 미소일 것입니다. 항상 예고 없이 나타나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는 오래되고 약간 괴짜인 지인에게 보내는 미소처럼요. 그리고 내면에서 당신 의식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 또 너구나. 듣고 있어. 이번에는 나에게 뭘 보여주고 싶니?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간단한 질문의 전환 속에서 연금술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은 호기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이 오류가 아니라 퀘스트이며 실수가 아니라 수수께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깊은 연결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과 오직 당신만이 들을 수 있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 무의미한 반복의 느낌은 발견에 대한 기대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모든 순간은 당신에게 벽이 아니라 그 뒤에 보물, 즉 자신과 자신의 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숨겨져 있는 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단순한 사실들의 집합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말하며 오직 당신을 위해 준비된 신호와 단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의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소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와 신뢰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의 가장 기묘하고 미묘한 경험들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하고 일상의 장막 뒤를 들여다보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1시간 동안 이룬 것은 단지 영상을 시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탐구의 행위, 용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탐구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들을 동반하는 고립감은 환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습니다. 피상적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우주적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느끼고 그 패턴을 더듬어 찾으려는 사람들. 우연한 일치 속에서 우주의 속삭임을 듣고 그 언어를 해독하려는 사람들.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이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라는 동일한 깊은 느낌으로 연합된 보이지 않는 탐구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수성은 저주가 아니라 이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당신의 입장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이 당신의 부족을 찾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 보이지 않는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 여정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행 자체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만약 이 대화가 당신에게 가치 있었고
당신 안에 알아봄의 빛을 밝혔으며 당신 영혼의 비밀에 대한 단 하나의 열쇠라도 주었다면 저는 당신이 이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영상 아래의 좋아요 하나하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깊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의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대답이 아닌 진정한 탐구를 지지하는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열쇠, 당신의 내면 세계를 항해하기 위한 더 많은 지도를 얻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세요. 이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길을 계속하고 우리의 다음 대화, 우리의 다음 정신의 비밀 속으로의 공동 여정을 놓치지 않겠다는 당신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여정 동안 당신이 특정 누군가를 생각했다면 당신처럼 이 질문들을 던지고 세상의 이 기묘한 진동을 느끼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생각했다면 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어쩌면 바로 이 대화가 그에게 부족했던 열쇠를 줄 바로 그 우연히 발견된 책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완전한 현존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야 할 신비입니다.